이번 강의는 물리 관련 단원인데 앞에서 이제 여러 단원을 거쳐왔지만 특히 이 역학적 시스템, 물리 파트는 이 위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 1을 이제 이수했을 때 훨씬 더 장점이 많은 파트예요. 왜냐면 가속도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뉴턴 2법칙, F는 ma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암기를 시키는 파트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제 물리의 의미랑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볍게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 필요한 이제 선행적인 부분은 따로 이제 제 강의를 첨부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가속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물론 속력, 속도까지 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다른 단원에서, 그러니까 강의에서 하시고 여기 가속도의 정의를 따져보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얘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 물체가 등속할 수도 있지만 속력이 계속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하는 과정이 1초라는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얼만큼 변하냐라는 걸 수치화 시킨 거고 물리에서 쓰는 거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방향성을 표기하는 기법을 통해서 기존의 값에 1초마다 플러스가 적용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적용돼서 마이너스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제 물리학적 개념이라서 초기 속도 이게 물리면 기호를 다 쓸 텐데 뭐 V제로 다 쓸 텐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역시나 좀 복잡하죠. 플러스에 플러스를 더하면 크기가 커질 거고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면 작아질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에 플러스 더하면 작아질 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더하면 커질 거고 이런 좀 부호에 대한 같냐 다르냐 따져가지고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 물리라는 단원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속도는 A라는 기호를 쓰고요. A는 시간 변화량 동안에 얼만큼 속도가 변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게 벡터라는 수체계로 표현하는 거긴 한데 그런 거 다 너무 과하니까 일단 가속도가 이런 존재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뭐 단위까지 얘기를 하자면 밑에 있는 초단위를 미터 퍼 세크라는 속도를 나누기 때문에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뉴턴 2법칙 자, 이 법칙을 다른 말로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 식 하나로 표현이 다 돼요. F는 ma.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고 이 힘과 가속도가 정비례한다. 이런 관계성을 설명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 시작, 역학적 시스템이 시작될 거고 뭐가 들어갈 거냐?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할 거예요. 만유인력. 자, 이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중력의 좀 더 상위 버전이랄까? 같은 내용인데 표현 자체가 좀 많이 중력이라는 이제 단순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좀 더 큰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유인력인데 뜻풀이를 조금 해보자면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모든 물질, 5만 가지 물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이라는 그 기준에 들어가는 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 얘들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다. 서로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당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행성만큼 질량이 큰 물체와 질량체와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사람 같은 작은 질량체 이 사이에 작용하는 걸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도 우리가 이미 다 밝혀져 있어요. 이제 뉴턴이 만든 만유인력 식은 힘, F를 힘의 기호로 쓸 거고요. G, I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인데 설명을 좀 해주면 앞에 있는 G는 그냥 상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R이라고 하는 게 물체와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뜻하는 거고 위에 있는 대문자 M과 소문자 M은 각 질량의 곱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 단위는 당연히 힘의 단위 뉴턴이고요. 얘는 상수의
거리, 얘는 단위 미터 쓸 겁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이런 단위의 값들을 거리와 질량 곱을 했을 때 결정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많이 치시면 이 모든 값들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어디에? 자, 상수, 말 그대로 숫자, 그리고 지구 반지름, 평균값, 그리고 지구 질량.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인간의 수명 뭐 100년 이런 시간적 단위로 보면 굉장히 오래, 뭐 몇 억 년 지나면 조금씩 변할 수 있겠지만 작은 시간 단위로 보면 변화가 없는 값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F는 MA, 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만유인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모든 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그 힘이 작용한 물체의 질량과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 형성되는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도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힘에 속하니까 얘가 MA를 형성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소문자 M은 물체의 질량이에요. 물체 질량. 자, 그러다 보니까 만유인력을 정의하는 식에도 물체 질량이 들어가고 MA에도 힘을 받는 대상에도 물체 질량이 들어가니까 서로 약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A를, 가속도 A를 결정하는 요소가 행성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질량이다. 근데 이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체도 하나의 상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얘기하느냐, 얘를 9.8m/s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안 변하는 값이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고유한 표현이 있고요. 얘를 중력의 그래비티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가속도지만 G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G는 9.8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뭐를 배웠었냐면 그때 과학에서 질량과 무게가 뭐가 다른지 구분하는 단원이 있어요. 힘 파트에서.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가진 고유한 값, 이게 개정돼서 값으로 바뀌었고요. 무게는 질량에 곱하기 9.8을 하면 된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9.8이 뭔지 몰랐겠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통합과학에서는 얘가 중력 가속도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에 물체 질량을 곱하면 무게, 즉 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제 물리원을 넘어가면 편의상 우리가 되게 10으로 계산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과학에서 배웠던 사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자, 지금 물체 질량이 약분돼서 결국 지구가 가진 물리적 값만 가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쇠구슬이던 아니면 깃털이던, 자, 깃털. 당연히 상식적으로 쇠구슬이 질량이 크고 깃털이 질량이 작겠죠. 그래서 둘을 진공의 상태에서, 진공이라는 환경을 줄게요. 자유낙하를 시켜보면 둘은 떨어지는 게 똑같다. 즉, 둘의 질량 차이는 M1, M2 이렇게 질량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얘들의 운동의 상태, 운동의 변화는 이 중력 가속도가 결정할 건데 물체 질량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똑같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절대로 무거운 애가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항상 똑같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 무게랑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파트에서 항상 헷갈리게 만드는 건 운동, 빠르기의 변화는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초당 9.8씩 변할 거고요. 근데 질량은, 무게는 당연히 질량이 큰 게 무거운 게 맞죠.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예제를 하나 추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 물체가 2초 동안 낙하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 대개 이제 문제의 질문은, 그러면 도달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냐,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자, 정의 잘 보세요. 9.8씩 1초마다 변한다는 뜻인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파트가 자유낙하잖아요. 즉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 즉 속력이 0인 상태로부터
1초, 2초 두 번 9.8씩 변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19.6m/s다. 9.8의 2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몇 초, 이 초에다가 9.8을 곱해서 도달 속력을 정의하시면 되는 파트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든다면 뭐까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물론 교과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초 동안 얘가 몇 미터 떨어졌냐? 낙하, 높이는 몇이냐? 몇 미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리학 원을 한, 선행을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길도 없이, 왜냐면 본문에 없으니까 막연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냐면 Y축이 속력이고 X축이 시간일 때 우리는 운동이 만드는 그래프가 있을 건데 그래프의 면적이 물체의 이동거리다. 이런 사실을 배우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자유낙하는 1초마다 9.8씩 균일하게 변하다 보니까 1초마다 변하는 양이 균일하려면 1차 함수 직선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초일 때 물체는 속력이 19.6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낙하 거리를 뭐를 통해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형성된 이 그래프의 면적을 통해 정의할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얘가 19.6 곱하기 2에다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면 결과적으로 19.6m를 낙하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응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2초부터 3초까지 간격은 몇이냐 뭐 이런 거리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낙하 문제에서는 전부 다 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웬만한 중요한 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짝 자, 지우개로 일부만 지우고 이 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추가적인 얘기 몇 개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가소는 필요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요. 아, 지우는 김에 왼쪽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 상단이죠, 그렇죠? 여기 상단에 가속도와 뉴턴 2법칙이 내가 찍어놓은 이제 강의의 몇 강인지 잠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거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이제 난간에서 쏘아진 물체, 난간에서 쏘아진 물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난간에서 수평하게 특정 속력으로 쏠 거예요. 근데 빠르게 쏘냐 느리게 쏘냐에 대해서 당연히 얘가 빠르게 느리게 이런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질 건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 자, 물리에서 이게 1, 2 이런 좀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어려워하는 건데 상황이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얘는 지금 수평이라는 진행하는 방향이 있고 수직이라고 하는 떨어지는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항상 물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힘의 역할인데 지금 얘가 날아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받는 힘은 연직 아래로 받는 중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겠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수평 운동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냐? 여기서 끝까지, 낙하한 끝까지, 각각 이제 얘는, 기울었네. 자, 끝까지 봤을 때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진행의 수평 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왜? 힘을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얘가 떨어질 때는 중력 가속도 9.8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등가속 운동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가속도가 일정한 건 같을 등자를 써서 등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해서 얘가 높이가 똑같다는 건 자, 아까 쇠구슬이랑 기타 생각해 보세요. 수평으로 얼만큼 빠르게 쏘냐에 상관없이 물체가 가진 높이가 결국 낙하 시간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적고 갑시다. 높이가 결국 낙하 시간을 상징한다. 이게 중요하죠, 자유낙하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쏘아진 속력을 최초로 이제 쏜 값을 2m/s와 또 B는 4m/s로 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높이가 정확히 몇이고 시간이 몇 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수평으로 날아가는 건 같은 시간 동안에
2로 4로 등속한 운동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R 정도 된다. 그림상 낚으려고 비율을 안 맞춰주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거리가 2배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을 쏘아진 운동하면서 우리가 교과상 그림이 뭐가 많이 나올 거냐면 뭐 공 여러 개, 색깔 여러 개 있고 또는 뭐 흑백이더라도 여러 개 쐈을 때 얘들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잔상을 남겨놓는 거지. 자, 떨어지는 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위에 얘는 정확히 할게요. 공에 특정 순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누적시켰을 때 같은 순간에 같은 높이에 형성되어 있다. 떨어지는 위치는 똑같다라는 걸 다중성광 장치나 이런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손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뭐 공식을 알려달라면 루트 중력가속도 9.8분의 2h가 돼요. 여기서 h라고 하는 게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력가속도를 10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있는 식이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루트 10분의 2h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문제 안에 이런 표기를 해주면 중력가속도는 10이 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암묵적으로는 무조건 9.8로 풉니다. 자, 마지막 뉴턴의 대포 실험이 있는데 얘도 뭐 가볍게 보면 쉬워요. 자, 사고 실험.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던 상황인 건데 지구가 구잖아요. 그렇죠? 구 형태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는 지구의 입장에서 너무 작은 존재다 보니까 앞으로 걸어나가면 이제 펼쳐져 있는 수평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구는 구니까 원래는 중력이 안 끌려가고 그냥 앞으로 접선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지구를 탈출하는 게 맞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구가 이제 둥근 곡률이라고 할까요? 이 휘어져 있는 정도를 살펴보면 지구에서 8km 정도 접선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자, 이렇게 추구할까요? 5m 정도 되돌아오면 원래 출발했던 높이가 유지된다라는 걸 휘어진 정도를 계산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휘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매한데 여기다 할까요? 보이시나요? 자, 지구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접선 방향으로 8km를 갔다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5m 되돌아면 다시 같은 높이다. 지표로부터 같은 높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물리 1에서 나오는 자유낙하 이제 공식,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1초 동안 낙하 거리를 보면 대략적으로 4.9m가 돼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딱 지구의 곡률 8km와 5m의 4.9m는 5m랑 비슷하죠.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생각했냐? 본인이 지표에 나란하게 접선 방향으로 만약에 8km/s의 물체를 쏠 수가 있고 저 물체가 저 속력을 유지한다면 지구에서 높이, 원래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구를 감싸고 돌면서 원 형태로 일정하게 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대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 사진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볍게 띄워봅시다. 자, 이 정도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지구가 이제 환경적으로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생겼는지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그런 예시들이 좀 있는데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역학적 시스템이 크게 두 파트예요. 지금 하는 이 중력 파트랑 뒤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 파트가 있는데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강의를 찍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물리 1에서 배우는 충격량, 운동량이랑 99.9%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 상황 자체가 물리 1에서 쓰는 문제를 풀어야 이게 온전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통합과 하기 쉽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면서 상위 문제, 응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잖아요. 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학
강의를 보시는 걸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으로는 따로 안 하겠지만 여기다 띄워드리는 이 운동량, 충격량, 물리형 강의를 제발 확인을 하시고 통합과학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역학적 시스템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뒤에 지구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